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대변동의 책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거기서는 개인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된 요인 12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끊었어요. 15분 비디오가 좀 길어서.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이 어떻게 최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들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걸 이 책에서 또 통찰력을 키우면서 역사를 배워서 우리의 미래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강점에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강점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미국, 즉 영향력과 경제력에서 최강국이라는 현실부터 시작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미국은 최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미국의 인구는 현재 3억 3천만 명에 가까운데 그게 중국과 인도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로 볼 때는 이렇게 세 번째로 많지만 상위 20개국 중에 16개국이 1인당 생산량이나 소득이 뭐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난대요. 30%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은 그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드넓은 비옥한 토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면적이 미국보다 더 넓은 나라가 두 군데죠. 러시아하고 캐나다인데 이 두 군데도 넓기는 훨씬 넓으나 이제 얼음도 많고 추운 지역이 많아서 이렇게 비옥한 토양을 많이 가진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원이 풍부해서 식량과 그리고 원자재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진짜 얼마 되지 않는 나라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십니다. 면적이 넓은 데다가 인구 밀도는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를 충분히 감당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또 하나의 요인은 높은 1인당 생산량과 국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유는 지리적 조건과 정치 사회적인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자랑을 하는데요. 사실 병력 수는 중국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과 전함에 꾸준히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족을 상쇄하기도 훨씬 남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 전역에서 이제 간섭하고 또 간섭할 만한 유일한 군사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도 프랑스는 한 대인데 미국은 10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군사적으로 최강이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이 결과를 낳은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넓은 면적,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구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리적 조건, 그리고 경제적 조건, 그리고 정치 사회적 조건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지리적 조건에서는 미국은 기막힌 옥토를 신에게 선물 받은 그런 축복받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총균세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이 북유라시아에서 문명이 탄생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말 비옥한 토양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정착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그냥 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에서 자라는 이 쐐기 모양의 북아메리카의 빙하작용 때문에 적절한 강우, 토양도 비옥한데 비까지 잘 온대요. 너무너무 복받은 나라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생산량과 그리고 생산성을 자랑하면서 세계 최고의 식량 수출국이 됩니다. 저는 중국이 최대 식량 수출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깨달은 것이 중국은 비옥한 땅이 이게 침식으로 굉장히 훼손이 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평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식량 순수입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호받는 자연항이 많은 천혜의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은 침략받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고 해요. 이것도 복받은 거죠. 실제로 미국은 독립 이후로 단 한 번도 침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민주주의의 이점인데요. 가장 큰 정치적 이점이라면 독립한 후에 230년 동안 민주주의의 중단 없이 통치 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미국 하면 민주주의 막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평화 그리고 평등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데 민주주의의 실질적 이념은 무엇일까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시는 게 잠재적 이점이 무엇일까?
여기서 내가 잠재적이란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에서 일탈하면서 몇몇제적 이점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약간 하시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이점은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제일 큰 거는 시민들이 우리가 의견을 내도 이 나라가 지금은 아니어도 선거를 통해서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안전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거는 사회 경제적 이동성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그리고 무일푼으로 가도 아메리카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선입견 같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미국에서는 무일푼에서 부자로라는 미국의 이상과 현실은 가난하게 태어났으나 그리고 또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했더라도 유능하고 근면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서 가로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이상은 미국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정말 커다란 자극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잠재적 인적 자원을 굉장히 잘 활용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미국은 젊은 층도 이제 기업을 세우면 굉장히 성공을 잘 할 수 있는 나라, 또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모든 큰 회사들이 다 미국에 있는 이유들이 좀 있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연방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이 큰 기업들이 또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문화적으로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해봐, 너 도와줄게라고 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모든 주된 과학 분야에서 세계 모든 국가를 합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는 이제 발표 논문과 그리고 노벨상, 노벨상을 받으신 미국 분들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거의 150년 동안이나 미국은 발명과 과학기술의 혁신적 제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대국인데 이렇게 좋은 이점이 있는데 왜 우리 교수님께서는 걱정을 하시는 걸까?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래에 미국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정치적 타협의 결렬을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이게 제일 큰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선거는 정치고 또 선거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민주주의의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보시죠. 근데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할 수 없다면 그런 국가는 민주주의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민주주의라고 부를 자격이 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낮다고 계속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그만큼 낮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유럽은 정말 뭐 80%, 93%, 이탈리아는 그렇다고 해요. 와, 진짜 유럽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62%, 뭐 평균 40%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투표할 가치가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정말 다른 특징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선거할 나이가 되면 당연히 투표권이 나와서 으로 편지가 오잖아요. 투표하러 오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특이해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하거든요. 유권자 등록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대요. 이게 옛날에는 여성이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이제 유색인종을 뺀 백인들만 투표권 줬던 그 역사 때문에 그런 거래요. 여자들이 투표권을 받은 건 1919년에 돼서야 투표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권자 등록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자, 이제 선거는 우리가 원하는 법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은 유권자들 중에도 이제 15만 불, 이제 소득이 15만 불이면 1억 5천, 약간 고수익 유권자들은 80%가 투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2천만 원, 2만 불 미만의 사람들은 5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높은 인컴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뽑겠어요? 부자가, 우리가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선거자를 뽑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불평등, 사회 경제적 신분 이동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자, 먼저 미국인이 미국의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조금 물어보면, 불평등 지수가 높다고? 정말 우리는 평등한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인에게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평등이 우리의 핵심 가치다, 우리나라는 정말 평등하다라고 대답을 할 건데, 그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증거는 소득 차이에서 정말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몇 기준은 정말 자주 인용이 되면서 이제는 상당히 친숙한 개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미국은 지금 상위 1%가 벌어들이는 국민소득은 1970년도에는 한 10% 정도 이하였는데 지금은 2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3대 부자, 지금 아마존 CEO 제프 벤조스하고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의 순 자산을 합하면 하위 1억 3천만 명의 액수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 중에서 억만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 2배, 7배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제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이유는 정치 정책과 정부 정책과 미국인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합해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책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데다 돈을 쓴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물푼으로 우리는 와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계속 가난한 거야, 우리나라는 물푼으로 와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거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인식보다는 니 탓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능력을 중시하는 국가라고 믿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건 니 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믿음 정말 진짜일까라는 의문을 계속 제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미국에서 부자 부모를 둔 자녀가 가난한 가정의 자녀보다 대학을 끝마칠 가능성이 10배가 높다. 그래서 경제학자 리처드 리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부모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한국도 이런 문제가 많지만 미국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낙관적으로 볼 만한 요소를 몽땅 지워버리는 비판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미국은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라고 계속 알려져 왔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고? 라고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참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계속 책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다른 건가?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거든요. 자, 이게 책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디에? 공교육, 학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사립학교, 공립, 그리고 학군에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대우가 좋지 않고 인컴이,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생님 할래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책임져 주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퀄리티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군사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액수, 즉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목적에 투자하는 정부 지출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면 되죠. 그리고 튜터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득이 2만 불 미만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게 또 다시 나쁘게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게 공공의 목적을 위한 투자가 감소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다음번에는 제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저희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자, 미국의 태도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달리 말하면 미국은 본인들이 유일무이한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도 우리나라,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은 이제 교수님께서는 얼토당토하는 허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미국은 많은 면에서 좀 남다른 건 사실이지만 모든 인간과 사회, 또 정부와 민주국가는 공통된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배워야 한다. 이게 그로스 마인셋에도 나오는 건데요.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그냥 상황일 뿐이야. 우리는 커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인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좌절하던 몇몇 문제는 캐나다에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해서 캐나다에 그게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예컨대 캐나다가 이민자를 받아들인 기준은 미국보다 상세하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캐나다인의 80%는 이민자가 캐나다 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민을 한 거고, 또 여기서 보면 많은 이민자들이 사는데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를 서포트하고 또 우리가 다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미국은 서유럽이나 캐나다에서 본보기를 삼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절단을 파견한 사회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미국식 방법이 서유럽과 캐나다의 방식보다 훨씬 더 낫고 항상 더 낫고, 미국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예외주의. 이게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적 불확실성과 실패를 용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교수님은 본인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미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을 내야 될까?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12가지 요인에 그것을 우리가 국가가 닥친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자,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선택, 그리고 변화. 그죠? 자, 미국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이점이 막대하다는 사실은 미국이 자초하고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을 하면 미국의 미래가 과거만큼 밝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도 여기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이 세계적인 석학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가 리뷰한 부의 인문학에서도 나왔지만 이 세계적인 석학들의 깊은 통찰력에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또 되돌아보고 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에 또 미래 결정에 대한 의견은 항상 비관주의 그리고 긍정주의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투자나 인생은 긍정주의를 가진 분들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왜? 비관주의는 비관적이라서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한 100가지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긍정주의는 긍정적으로 보기에 이제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포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선택을 하고 실천할 힘이 높기 때문이랍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기회는 있고 또 통찰력 있게 기회를 포착을 해서 선택을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을 한다면 그 결과의 행운은 우리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역사에서 배우고 우리 인간은 언제나 질병을 물리쳐 왔고 그리고 힘듦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통찰력을 키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책이, 제 리뷰가 1mm의 좋은 영향을 드릴 수가 있으면 저는 너무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10번 읽으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